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자, 왼쪽 그림은요, 동일본 대지진 후에 이 일본 열도가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 이동한 그 거리를 표현한 겁니다. 화살표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동북 해안 쪽에서는요, 최대 한 4m 정도 바다로 끌려갑니다. 굉장히 많이 끌려갔죠. 일본 열도 전체 끌려가는데 일본만 끌려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또 끌려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동쪽과 서쪽이 차이가 나면서 끌려가고요. 이 중국 일원에서도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끌려가는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우리나라만 확대해서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는 울릉도 근해에서는 한 5cm 끌려갑니다. 하지만 서쪽 해안에서는 한 2cm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국토 확장이 돼버린 셈인데요. 동쪽으로 5cm, 서쪽으로 2cm니까 3cm가 늘어난 셈입니다. 지각이. 한반도 전체 크기로 봤을 때 3cm 늘어나는 거 뭐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지각 입장에서는 엄청난 힘의 불균형이 발생한 겁니다. 이 불균형에 의해서 지진 발생 빈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그림은 실제로 땅이 늘어나서 정말 늘어난 게 사실인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인데, 저희가 한 연구 결과입니다. 실제로 지진파가 전달하는 속도가 늦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걸렸던 시간보다, 지진파가 전파하는데 걸렸던 시간보다 동일본 대지진 후에 발생한 후에 지진파가 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미세한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게 지각이 약화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각이 동일본 대지진 후에 약화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100이라는 힘이 쌓여야지만 지진이 발생하는 이 한반도가 한 80, 70만 돼도 지진이 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은 한반도 지진 발생 빈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매년 규모 3 이상이 10번씩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올해도 10번, 내년에도 10번, 내후년에도 10번 하면은 10, 다 더하면 10, 20, 30, 40 이렇게 일정하게 숫자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여기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시기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하기 전에는 정말 거의 일정하게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합니다. 거의 일정하게. 근데 동일본 대지진 후에 본래는 이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해야 되는데 갑자기 많이 발생합니다. 방금과 같은 설명 때문에 지각이 갑자기 약화되면서, 그렇지 않았으면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약화되면서 여기저기서 지각이 견딜 수 있는 힘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급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여파로 이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관측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12년도 바로 이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이 지진들인데, 한 자리에서 연쇄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일들을 목도합니다. 한반도는 지진이 빈발하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한 자리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울산 앞바다에서 2012년도에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도 보령 앞바다에서는 전체 96번의 지진이 100일 동안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한 자리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한 3km 바이 3km 정도 되는 3km 되는 이 좁은 지역에 지진이 100차례 가까이 발생을 합니다. 빽빽하게. 전례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진이 그게 발생을 하더라도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많이 발생했다 쉬었다, 많이 발생했다 쉬었다, 많이 발생했다 쉬었다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할 때는 한꺼번에 많이 발생했다가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좀 안정기였습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후에 드디어 안정을 찾았구나 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또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2011년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큰 지진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한 해에만 규모 4.8, 4.9, 5.1, 4.9 지진이 한 해에만 한 자리에서 서해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다음번은 어디서 지진이 발생할까? 이게
저를 포함한 지진학자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2016년 9월 10일 드디어 규모 5.1, 5.8 지진, 경주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맙니다. 자, 이것은 저희 이제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자, 여기 빨간색 선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잘 아시는 양산단층입니다. 이 양산단층은 이 경주 일원에서는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 긴 단층인데요. 그런데 이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 분포를 찍은 것이 바로 검은색 이 원들 되겠습니다. 이 검은색 점들을 쭉 연결을 해놓고 보니까 양산단층과 다른 방향으로 여진들이 뻗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양산단층에서 지진이 났나 했는데 실제로는 양산단층이 아닐 거라는 거죠. 이 여진의 분포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비치볼처럼 생긴 이 우리가 이제 포컬 메커니즘 솔루션이라고 하는 단층 면해라고 있는데요. 저것은 지진 파형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단층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자세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진의 분포 방향과 이 단층 자세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지진이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여진이 빈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0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규모 5.1 지진이 발생한 바로 그 시각을 얘기합니다. 그로부터 48시간, 96시간, 144시간 이렇게 시간이 쭉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저희가 18일 동안 발생한 여진을 찍어봤는데요. 이 여진을 보시면은 자, 규모 5.8 최대고요. 자, 그 다음에 규모를 보시면 점차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지진이 여진 규모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발생한 지진이 7일째 되던 날 규모 4.5 여진이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여파로 이제 또 여진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지진이 발생하면 여진이 이렇게 쭉 발생하고 또 여진이 발생하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여진이 발생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여진이 또 발생하고 또 여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발생 빈도와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상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여진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여진 때문에 또 다른 여진들이 꼬리를 무는 겁니다. 이런 작용들을 반복하면서 안정을 접어들게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여진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여진으로 인한 걱정은 많이 해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다른 걱정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빈도에서도 점차 줄어드는 트렌드인데요. 전체 발생하는 횟수를 저희가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데 이 경주 지진 이후로 이 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빈도가 굉장히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여진 분포를 가지고 저희가 단층 자세를 추정을 해봤는데요. 아까 이 여진 분포를 가지고 수직적으로 우리가 이제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쪼개서 보게 되면은 어느 방향으로 단층이 기울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B 플라임이라고 한 데가 바로 이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잘라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림을. 그 다음에 AA 플라임은 이렇게 땅을 잘라서 이렇게 봤을 때 여진이 어느 위치에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여진이 11km에서 16km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지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판내 환경은 5km에서 15km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10km 이내에서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다 깊은 지진입니다. 비교적.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지진은 지표까지 쪼개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래는 한 지하 5km, 6km에서 발생을 했다면 지표까지 단층이 쪼개져서 나왔을 텐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깊은 곳에 발생하다 보니까 지표까지 쪼개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신기한 점은 한 14km대에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관측되는 현상이 아니고 미국 서부 해안을 가로지르는 산 안데르스 단층도 특정한 깊이, 거기는 한 7km, 6km쯤 되는 깊이에서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뭐가 뭐냐면은 특정한 단층대가 부서졌고 그 단층대의 일정한 깊이가 반복적으로 부서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진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한 70도로 동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만든 지금 단층의 자세입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양산 단층이고요. 양산 단층이 거의 수직으로 서 있고
이번 지진을 발생시킨 경주 지진이 발생한 단층은 양산 단층의 서쪽에 위치하면서 양산 단층 방향으로 70도 정도 기울어진 단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산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들이 지표상의 여진으로는 이런 분포를 나타낸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지진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반도는 40년 동안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과연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이 주파수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질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주파수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알아낸 것은 굉장히 고주파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1헐츠고요, 10헐츠고 여기는 0.1, 0.01헐츠인데요.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 1헐츠 이상으로 넘어갈수록 에너지가 급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1헐츠가 넘어선 10헐츠 이상에서 굉장히 고주파 에너지가 확인이 됩니다. 이 고주파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단층이 굉장히 신선한 단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이 신선한 암석이어서 굉장히 거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주파 에너지가 나오려면 굉장히 거친 면이 부서져야 가능한데, 이것은 기존에 잘 발달된 단층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단층이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만들어진 단층이라도 굉장히 오랜만에 활동한 단층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하에 있어서 확인할 방법이 많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에서 과연 저 단층이 어떤 단층인지 정밀하게 이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규모 5.1, 5.8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많은 힘이 쌓입니다. 여기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은 주변 지역에 힘이 쌓인 것을 의미합니다. 파란색 색깔은 주변 지역에 힘을 떨어뜨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지진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주변에 힘을 쌓거나 또는 떨어뜨리거나 하는 일을 동반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지진에 의해서 이 단층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힘을 쌓아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수직 방향으로 쌓아놨고요. 물론 떨어뜨린 곳도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역에는 만약에 단층이 존재한다면 추가적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진학적으로는 여기서 최대 한 2.5바 정도가 응력이 상승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방아쇠 효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힘을 쌓은 거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이 주변에 혹시라도 활동성 단층 혹은 활성 단층이 존재한다면 그 지역에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이거 지하수 변이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지하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땅에 변동이 있게 되면 지하수의 수위가 조절이 되거든요. 그 지하수 수위가 바뀐 곳을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하수 수위가 바뀌지 않은 곳은 검은색으로 표현됐는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경기 육계라고 하는 우리 수도권 서울이 있는 데서는 지하수위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땅이다 보니까 이 정도 지진 갖고는 그래도 변형을 안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남부 일원에서는 이번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하수위가 급격하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표 변형을 동반한 어떤 현상을 그 지역에 유발했다는 거고, 이 응력 변화와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다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경주 지진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지진 해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주제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 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진 해일은 그럼 지진 발생할 때마다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해양에서 발생한 지진이 이 해저면을 크게 흔들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물이 출렁거리면서 전파되는 현상이 지진 해일입니다. 그래서 지진 해일이 발생하려면 당연히 해양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야 되고, 또 해저면을 흔들 수 있는 단층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바일 폰,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전체 길이는 사실 5분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그거 다 보여드리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편집한 영상인데요. 전체 2분 길이로 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 깊게 보실 점은 뭐냐면은 지금 저 멀리 일단 흩뿌옇게 이게 흙먼지처럼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바닷가에 지진 해일이 도달한 장면입니다. 그로부터 5분 만에 이 해안 마을은 이제 완전히
옛 모습을 잃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이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범인이 있다. 그 영상 시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시간을 여기다가 좌측 상단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만 해도 마을은 본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큰 일이 벌어질지 사람들 모르는 거죠. 일본은 지진 해일 경보가 내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경보를 듣고 이제 인근 동산으로 다 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상 시작한 지 1분 50초 만에 마을의 절반 정도가 이미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거 영화라고 하더라도 믿기지 않는 장면인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 직접 벌어졌다는 게 너무 놀랍고 무서운 일인데요. 자, 2분 50초가 흘렀습니다. 영상 찍은 지. 마치 이 가옥이 떠다니거나 흘러가는 그런 영상으로 보이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자, 4분 30초 흘렀습니다. 이제는 마을이 아예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이때까지도 대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 가운데 많은 분들은 목숨을 잃으셨을 텐데요.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장면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이 편집을 해서 이제 사라졌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더 도망가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물에 급류에 휩쓸리는 장면이 좀 있다가 나오는데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곳에 가셨더라도 지진 해일 경보가 났다 그러면은 여권 챙기고 귀중품 챙기고 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인근에 있는 동산으로 빨리 도망가시는 게 최선이고요.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판가판이 충돌하는 곳인데요. 이 보통 해안가에서부터 가까운 경우는 50km, 먼 경우는 한 200여 km 떨어져 있습니다. 지진 해일 전파 속도가 제트기의 이동 속도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 지진 해일이 이 해안가까지 도달하는데 여러분이 갖는 시간은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분, 15분 내에 여러분은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골든타임에 해당되는 건데 높은 곳으로 꼭 도망가십시오. 자,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지진 해일로부터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지진 해일 피해를 본 적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 일본 서쪽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지진 해일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전파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1940년, 64년, 83년, 93년에 지진 해일 피해를 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 일본 서쪽에서 발생한 이런 지진들인데요. 특히 1983년도에 발생한 이 지진에 의해서는 우리나라 동쪽 해안 삼척 근처에 있는 이 임원항 근처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최고 높이가 7m에 이르는 이 파고가 덮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당시 그래서 이렇게 해일에 의해서 침수된 장면이 있고요. 근데 이 기록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또 지진 해일로 의심되는 기록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사 기간 동안에 계속 지진뿐만 아니라 지진 해일에 의해서도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은 바로 한반도 이 동쪽 해안 근처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지진들입니다. 이 지진 가운데는 규모 5.0 지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동쪽 해안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지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위 같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에서도 이런 지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곳은 과거에 일본 열도가 한반도 동쪽에 붙어 있었는데 그 일본 열도가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지질학적 시대로 따지자면 주라기 시대에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 갈라진 일본 열도가 현재 위치에 도달하고 나서
태평양판이 계속 충돌을 하면서 일본 율도를 다시 밀어붙이니까 과거에 그렇게 동해가 생겼던 그 자리가 다시 거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바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반도와 굉장히 가까운 해안가에서 발생한 이 지진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또 백두산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요. 백두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백두산과 이 북한 핵실험 간의 관계 때문에 또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이 영상은 화산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한번 일단 보시죠. 온다케 화산 분화인데요.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영상입니다. 전체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1분 여 초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뭐냐면은 이 화산 분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쇄설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나와서 많은 파편들을 끌고 나서 분화를 해버리는데, 그 분화해서 산 등성이를 타고 이렇게 흐르는 그런 뜨거운 어떤 그 흙먼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화쇄류라고 하는데,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화쇄류가 이동하는 속도가 바로 제트기의 이동 속도와 같습니다. 우리 쓰나미 이동 속도하고 같은데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화쇄류는 아니고요. 사실은 마그마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수증기 폭발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인명피해가 꽤 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런 증거가 없던 이 화산에 등산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상부에서 뭔가 폭발이 일어나니까 화산 폭발을 직감하고 대피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흙먼지가 산 하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속도는 제트기의 이동 속도와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고 내리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비행기를 능가하는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곧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열심히 산사면을 타고 이제 피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때 이걸 찍는 이 사람도 마음이 되게 어땠을까? 이미 이제 흙먼지가 덮습니다. 근데 우리가 황사 같으면은 마스크 잠깐 끼고, 사실 이게 음향이 사라져서 이러는데요. 콜록콜록 하는 소리도 나고 막 이렇거든요. 황사 같으면 잠깐 마스크 끼고 좀 거치겠지 좀 있다가 이렇게 버티면 그만이지만, 심지어 수증기 폭발인데도 이 지역을 이렇게 덮고 있는 이 흙먼지가 며칠을 유지하게 됩니다. 큰 화산 폭발일 때는 수일, 그다음에 몇 년까지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참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을 오르다가 화산 폭발을 목도를 하게 되시면 사실 거의 방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렇게 무서운 화산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바로 이 화산의 분포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본 열도에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도 백두산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화산 폭발을 했다고 하는 지역을 울릉도와 제주도를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백두산은 현재 활동 중인 화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산하면은 이런 류의 화산, 이거는 이제 하와이에 있는 화산이 이런 모양인데요. 또 이런 류의 화산, 이런 류의 화산은 바로 판 내부에 있는 화산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폭발을 하게 됩니다.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이런 폭발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폭발의 차이는 구성하고 있는 마그마가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뚫고 나오느냐가 마그마 성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해양 지각을 뚫고 나오느냐 대륙 지각을 뚫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로 마그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 마그마 종류에 따라서 폭발 유형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구 내부에서 열이 올라오는 우리가 열점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폭발을 하거나, 이게 하와이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아니면 판과 판이 충돌하는 충돌대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잘 아시다시피 해발고도 2,700m, 분화구 지름만 5km가 되고요. 이 천지의 이 칼데라 호수인 천지의 제일 긴 축은 4.4km, 짧은 축은 3.3km입니다.
수심 제일 깊은 곳은 370m인데요. 서해에서 제일 깊은 곳이 한 40m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해 제일 깊은 곳에 지금 엄청나게 한 10배 가까이 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담수량은 20억 톤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호수죠. 그런데 이 화산이 과거 1000년 전에 969년에 큰 폭발을 했습니다. VEI 7이라고 하는 이 7 지수는요, 인류가 겪었던 화산 가운데서는 흔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백두산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폭발이 워낙에 굉장해서 이 폭발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테프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테프라가 동해를 가로질러서 홋카이도에 큰 띠를 이루는 퇴적층을 만들어 놓습니다. 5cm나 되는 퇴적층을 바다를 건너서 일본 북해도에 쌓아놔 버렸거든요. 이렇게 5cm나 되는 퇴적층이 쌓이려면은 화산재가 아마 그 지역을 수년 동안 떠 있었을 겁니다. 공중에. 그러다가 차곡차곡 쌓였겠죠. 굉장히 엄청난 폭발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 쪽에서 바라본 백두산 정상부입니다. 당시에 폭발했던 폭발량이 너무 거대해서 이렇게 큰 퇴적층을 만들어 놨습니다. 엄청난 폭발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사이언스지에서는 백두산 화산이 혹시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중국이나 한국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이 발달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태평양판이 빠른 속도로 섭입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한반도 제일 북쪽 곳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연류량을 만들어내고 그게 화산 활동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영상을 보게 되면은 백두산이 어떤 부풀어 오르는 현상 같은 것들을 목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까 1992년부터 98년도에 약 1년에 3mm씩 부푼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화산은 분화하기 직전에 막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 백두산 이론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조사를 해보니까 백두산 하부 한 5km에서 15km 사이에 마그마방이라고 추정되는 지진파의 속도가 떨어지는 층을 확인하게 됩니다. 백두산이 정말 마그마가 있나? 정말 분화하나? 1000년 전에 분화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1903년에 분화한 적이 있는 그 백두산의 하부에 마그마방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비단 여기서만 보인 게 아니라 최근에 올해 중국 학자입니다. 송은 중국 과학자인데요. 중국 지진학자가 이렇게 외국 학술지에 낸 최초의 논문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중국 자기들 지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백두산 하부 한 5km에서 15km 사이에 속도가 떨어지는 곳이 보이더라.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말 이게 마그마방이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다른 연구들에서 다 비슷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마그마방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그마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백두산 지역에 화산성 지진, 막 마그마가 올라오게 되면은 주변에 압력을 줘서 이 폭발을 가속화시키는 현상과 함께 지진이 증가하거든요. 지진이 막 늘어나는 일들이 또 관측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북한에서 하는 이 핵실험이 혹시 이렇게 잔뜩 마그마방이 성장한 백두산에 자극을 주고 혹시 화산 폭발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핵실험을 여러 차례 수행을 했었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지표에 드러나게 핵실험을 했는데 이제 지하 매설용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갱도용으로 산 옆을 파고 들어가서 하는 핵실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파키스탄과 인도를 마지막으로 핵실험이 더 이상 없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이 새롭게 핵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유일하게 핵실험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 핵실험이 우리의 이제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핵실험장과 백두산의 거리는 약 1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16km면 멀다 하면 멀고 가깝다 하면 가까운 거리인데, 핵실험을 크게 하게 될 때 혹시 마그마방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지진 파형 자료인데요. 그런 기록들이 여러 남아 있고,
이걸 바탕으로 최근에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다 더 큰 핵실험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압력을 백두산 하부에 가하게 될까라는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네이처 자매지에 발표한 결과인데, 당시에 이 핵실험을 크게 하게 될 때 마그마방이라고 하는 곳 안에 엄청나게 압력을 크게 가한다는 것을 계산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실험 규모 7 정도의 핵실험 하게 되면은 마그마방 내에 약 130kPa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하게 되고, 저것은 마그마방 안에 우리가 기포라고 하는 버블을 만들어내고 화산 활동을 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북한이 수소 핵실험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수소 핵실험을 한다면 큰 화산 폭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강연이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은 이 지진학이 어느 쪽으로 확장이 될까 하는 부분을 뒷부분에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아무래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모쪼록 유익한 강연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